평소에는 2D 인간한테만 빠지는 씹덕 만두가 현실 인간들에게 열광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시즌이죠. 고된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들을 보면 멋짐을 넘어서 경외심이 느껴지는데요. 반면 스포츠 역사에서는 약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자들이 꼭 있어 왔습니다. 이건 시험에서 컨닝을 하는 것과 같고 취업에서의 낙하산, 선거로 치면 뇌물을 뿌리고 당선되는 것과 동일한 엄연한 부정행위인데 이들은 왜 도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도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핑이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도핑의 역사는 상당히 유구한데요. 고대 스포츠 선수들은 곰팡이가 생겨서 구멍이 뚫려버린 무화과를 먹었는데 이는 일종의 환각제 용도였다고 합니다. 또 기원전 700년경 그리스 고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양의 고환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물론 그때는 동물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이게 정력 아니 근력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스포츠 정신의 기본이 되는 아주 멋진 말이었는데 그딴 거 안 먹혔습니다. 금메달이즈 뭔들. 근대 올림픽 초기에는 특별히 도핑을 막는 분위기도 아니었을 뿐더러 간발의 차로 순위가 뒤바뀌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기량을 끌어올릴 수단이 있다면 선수들은 그게 뭐든 마다하지 않았죠. 심지어 코치가 경기 도중에 지친 선수한테 약물을 투여할 만큼 대놓고 도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덴마크의 사이클 선수 옌센이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트레이너가 옌센에게 로니아콜과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을 복용시켰다고 고백했죠. 암페타민은 각성제로 대표적인 도핑 약물로 꼽히는데요.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서 신체적 각성과 정서 고양 효과를 가져옵니다.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지구력이 향상되고 움직임이 빨라지는 일종의 버프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남용 시에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죠. 그런데 부검 결과 옌센의 몸에서 암페타민 성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더 유력하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1968년 올림픽부터 도핑 테스트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검출 기술이 빈약해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과거에 비해 유난히 헐크스러워진 이 선수들, 근육과 함께 기록도 급상승했는데요. 바로 인간 승리의 드라마, 아니고 약쟁이들입니다. 이들이 복용한 약은 헬스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 유사체로 체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근육을 빠르게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는 역도나 단거리 달리기 같은 종목에서 많이 남용되죠. 이 약물은 원래 고환이 발달하지 않아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약한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업계에 입소문이 돌면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기 체제 과시의 혈안이 된 소련과 동독은 국가 주도 하에 선수들에게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죠. 특히 동독의 여자 선수들 피지컬은 압도적이었는데요. 남다른 근육량과 거뭇거뭇한 수염, 걸걸한 목소리 등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복용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도핑 의혹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들키지 않고 정부의 의도대로 동독은 스포츠 강국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곧 이 선수들은 무월경, 뇌질환, 기형아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죠. 16살 때부터 코치에게 몰래 약물을 주입당한 투포한 선수 안드레아스 크리커는 신체 이상징후로 24살에 빠른 은퇴를 하고 성정체성 혼란이 와서 나중에는 성전환 수술까지 받았답니다. 이 더러운 동독 정부의 만행은 나중에야 밝혀졌고 이후 도핑 규제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선수들의 도핑 방법은 날로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본인의 피를 미리 뽑아뒀다가 경기 직전에 적혈구만 추출해서 스스로에게 헌혈하는 자가수혈, 즉 혈액 도핑입니다. 이건 지구력을 높여주려는 꼼수인데요. 체내에서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적혈구의 양이 많아지면 심폐지구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당연히 수영이나 마라톤,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 종목에 유리하겠죠. 게다가 어차피 본인의 혈액이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핑 전문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약물의 용량, 구조, 복용 주기 등을 조작해서 테스트에 안 걸리도록 도와주는 지하세계의 전문가들인데요. 금지 약물을 몸속에서 빨리 빼내기 위해 이뇨제 등과 함께 투여하거나 걸리지 않을 만큼 소량의 약물을 복합적으로 투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썼다고 하죠. 이런 약쟁이 사기꾼들을 더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1999년 국제적으로 공식 도핑 사냥꾼 집단이 생겨납니다. 바로 세계 반도핑 기구. 이곳에서는 금지 약물과 적발 선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지정하고 도핑 테스트 매뉴얼을 개발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엄선된 각국의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때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도핑 컨트롤 센터가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는데요. 현재 성장 호르몬제와 유사약물, 금지 약물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보유국은 한국, 미국, 브라질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핑 테스트는 경기 기간 중과 경기 기간 외 2번에 걸쳐 시행됩니다. 방법은 주로 소변이나 혈액 검사죠.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동성애 검사관이 변기 앞까지 따라와서 밀착 감시하면서 매의 눈으로 채취 과정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다소 킹받는 면이 있지만 선수가 소변을 바꿔치거나 물타기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채취한 소변은 샘플 병에 담겨져서 보관됩니다. 이것도 그냥 병이 아니고요. 특정 도구를 사용해야만 열리고 한번 열면 흔적이 남는 특수 제작된 병이라고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변 샘플은 2개로 나눠져서 보관되는데 하나는 경기 개최지에서 바로 검사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10년간 냉동 보관 후에 재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추후에 기술이 발전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도핑 약물을 검출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저도 팀원들을 열심히 격려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누군가 부정행위를 이용해서 조회수 떡상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진짜 개킹받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클린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